1교시 문제. 1교시 문제를 이제 받았을 때 한번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RLC 직렬례로 해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직렬공진, 뭐가 같은 게 직렬공진이에요? 직렬회로 해서, RLC 직렬회로 해서 LC가 같은 게 XL과 XC가 같은 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하면 되죠. 어렴풋이 알지 말고. 근데 틀린 게 아닙니다. 그 정도 답변하면은 저는 80점. 근데 이제 100점짜리 답을 우리가 요하는 거죠. 정의, 조건, 그 다음에 직렬공진 전압 확대요. 그래서 제가 딱 보자마자, 직렬공진 좋지. 근데 전압 확대를 딱 보자마자, 우리 책이 없는데. 우리 책이 없으면 어려운 거거든요. 책이 있으면 쉬운 거고. 그래서 일단, 전압 확대를 뭐야. 일단 절반밖에 모르니까 그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느낌으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느낌이 분명히 들 거기 때문에 이거 자기의 색이 공부를 해놨으면 뭐 동그라미인데 책에 있으니까 공부해야지 되는 거죠.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속이 생긴다. 요거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하느냐,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 전류가 흐르면 그 다음에 그래서 풀고, 그 다음에 초고층 빌딩 엘리베이터, 나왔네. 근데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설계식 오류사항. 근데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문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고려사항 없었는데 이러면 암기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대수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일주 속도를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얘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게 뭐 존을 어떻게 나누느냐, 엘리베이터를 자동으로 어떻게 운전하게 하느냐, 그게 다 이게 군 관리를 하면서 여기 설계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응용이 필요하다니까요. 응용이. 이런 것까지 다 그어버리면 절대로 풀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근데 내가 자신은 없으니까, 그죠? 자신은 없으니까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피레기를 가까이에 설치하는 이유, 수식을 들고 설명하시오. 자신 있게 해야죠. 무슨 수식? 이게 무슨 수식을 알아야 돼요? 그림도 그려야 되고 보호대상 기기가 있고 피레기를 설치를 한 다음에 딱 설치를 했는데 여기다가 가까이 설치해야 된다 라는 이유. 그럼 가까이 설치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서지가 왔을 때 피레기의 성능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죠? 제한전압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왕복 진동을 하면서 전압이 상승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기본 이론이잖아요. 그거를 설명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그림 그리고 수식을 곁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피레기의 성능에서 제한전압이라는 게 쫙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전파 속도와 이 파도 준도 거리 S에 따라서 이 전압이 피보기기에 걸리는 전압이 상승한다라는 거죠. 여기 적어주고 설명해라. 이것만 나중에 이 VP 얘도 이제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VP라는 수식은 과연 어떻게 형성되느냐? 특성 임피던스의 변화에 따라서, 그죠? 이 제한전압. 그 다음에 이 방전 전류가 얼만큼 크냐에 따라서 제한전압. 방전 전류가 크다라는 거는 이 저항 R이 피레기의 접지장을 얼마나 낮춰야지 되느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설명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설명을 하려면 수식을 들어서 설명을 해야죠. 그러면 수식 VP 수식은 어떻게 돼요? 제한전압 수식은 특성 임피던스 Z1, Z2가 있다라고 하면 Z2 플러스 Z1분의 2Z2 곱하기 입사파 전압. 무슨 식이에요? 얘가 투가파 수식, 그죠? 그 다음에 빼기 Z2 플러스 Z1분의 Z1, Z2 IA. 요만큼의 제한전압이 생기잖아요. 피레기가 탁 잘라내는 전압. 그러면 지락전류가 쫙 커지면, 방전전류가 커지면 제한전압이 낮아질 수 있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피레기 자체의 특성도 좋아야 되지만 접지저항도 낮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접지장을 자꾸 낮춰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안 되면 더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내가 여러분들이 수식을 사실은 암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거기 있는 해설을 보면서 이 내용들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얘는 이제 어떤 투가파, 특성 임피던스가 여기가 Z1, Z2라고 했을 때 특성 임피던스가 크면 오히려 훨씬 더 큰 이 제한전압이 발생을 하겠구나. 그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입사파의 크기,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방전 전류, 이런 것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죠. 특성 임피던스는 또 약 루트 C분의 L, 그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적어주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공식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진짜 5만 가지 해석, 뭐 유도 이런 거 다 못 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내가 설명해야 될 그림하고 설명해야 될 수식은 알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내가 글을 적을 때 설명해야 되는 수식. 그러면 점수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10점짜리로 나왔을 때 이제 7점, 8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압 차단기의 전격 중, 전격 차단 전류, 전격 투입 전류. 뭐 알아, 그죠? 이거는 내가 뭘 그리고 설명을 할 건데 뭘 그려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차단기, CT, 뭐 변압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로 제가 그려야 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단선결선도. 그냥 그리세요. 그냥 지금 뭐 나왔어요? 여기 고압 차단기 나왔으니까 차단기 이렇게 그려놓지 말고, 밋밋하잖아요. 차단기가 보호해야 될 대상도 있는 거고, 차단기를 움직이는 이게 계전기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기 단락이 생겼을 때, 고장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단락, 여기서 단락이다라고 해놓고 단락 고장 이렇게 적어놓고 단락 전류 IS가 이렇게 흐른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 IS가 어떻게 흐르냐, 이렇게 흐르는 거죠. 비대칭분, 대칭분. 비대칭분이 섞여서 이렇게 흐르는 거 그려놓고 설명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차단할 때 차단기가 이 정도 시점에서 차단될 거 아닙니까? 한 5에서 8사이클에서. 그럼 그때는 비대칭분이 없을 때예요. 대칭 단락 전류 시료치가 이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로 우리가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 투입 전류는 이거 2.5배라는데 암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2.5배냐? 그거를 설명하라는 거잖아요. 그 2.5배 투입이라는 것은 딱 투입을 할 때 이제 일단 차단은 쫙 아크가 생기면 아크 전류를 끊어내면 돼요. 소홀을 해가지고 투입할 때는 땅 투입할 때 얘가 이제 재패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용과 차단기는 별로 재패로 안 하죠. 그러면 뭐 이런 거 그릴 때는 송전선로의 차단기 이렇게 그려도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차단기가 재패로를 하는데 고장이 난 상태에서 다시 투입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고장이네, 그럼 차단하고 한번 복구가 됐나 다시 투입해보고. 이게 재패로잖아요. 투입할 때 전류가 갑자기 단락 전류가 빵 흐른다는 거죠. 빵 흐르면 전자적 반발력이 생긴다.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생기니까 그 전자적 반발력에 이기고 들어가야 되는 게 투입이잖아요. 전격 투입 전류. 그러면 전자적 반발력이 가장 큰 거는 어디예요? 투입하는 그 순간에 다시 단락 전류가 생기고 단락 전류 발생하고 2분의 1 사이클에서 가장 피크치 IP. 요 녀석이 대칭 단락 전류 시료값에 몇 배다? 이론적으로 피크가 2루트 205, 2.828배. 2분의 1 사이클 후에 살짝 저감된 거. 그래서 2.6배다, 2.5배다. 이렇게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적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그림이 딱 문득 생각이 나야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충 공부 안 하고 우리랑 같이 공부하고 같이 얘기하고 하면 야, 2.6배가 맞는 거야? 2.5배가 맞는 거야? 이런 거는 이제 옵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60Hz에서는 2.6배고 50Hz에서는 2.5배고 이유는 시간이 조금 더 뒤로 처지니까 50Hz라고 하면 약간 처지니까 더 감쇄가 되는 지점으로 온다는 거죠. 자, 이유 설명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변류기의 이상현상 발생 원인 중 직류분 전류에 의한 영향. 변류기의 이상현상 뭐예요? 한마디로 포화되는 거, 그죠? 포화가 언제 되냐? 대전류가 이제 1차 측이 흐를 때 자속이 철심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포화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변류기를 우리가 설명하라 그러면 정상시, 고장전류시 2차가 개방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엄청난 피크파가 발생을 하죠. 근데 직류분 전류에 의한 영향, 교재에 없어. 그래도 또 이걸 안 써요. 그냥 이제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안 쓰는 거죠. 근데 이해가 되어 있으면 아까 응용 능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직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포화가 될까 안 될까? 포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코일에 직류를 흘려요. 그럼 코일의 임피던스는 결국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포화가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논리를 딱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직류가 흐르면 그렇게 되는 거고, 얘는 직류분 전류예요.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쓸 것이냐 응용하는 거죠. 직류만 갖고 쓸 것이냐, 교류에서 직류가 포함돼 가지고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를 가정하고 쓸 것이냐, 이거는 나의 판단에 달려 있는 거죠. 시험장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게 이 포화선이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평상시에 포화가 안 됐는데 이게 포화가 생기겠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딱 보자마자 이렇게 접근을
바로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답안지도 이렇게 적었고. 뭐 이 답안은 여러 가지 답안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 좋은 씨앗의 답안은 제가 가능한 어디에서 합니까? 가능한 우리가 공부하는 책에서 저는 씁니다, 답안을. 여기에 정말 안 나오면 이제 인터넷 찾아보고 다른 책도 찾아보고 하는 거고, 저는 가능한 여기에서 쓰기 때문에 우리 답안, 뭐 답안지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이해하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거를 일단은 세모는 쳐야 된다는 겁니다. 저거를 찍 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 합격을 못 해요. 자, 그 다음에 7번. 배전전압 결정식 고려사항 3가지. 이것도 이제 풀 수 있어야 되고, 배전전압. 내가 저기까지, 여기에서부터 저기 수리산역까지 전선을 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좀 쓰려고, 자판기 하나 놓으려고 깔 건데, 여기서 쭉 공급을 했는데, 일단 단상으로 했어요. 근데 저기가 문제가 생겨, 전압이 안 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삼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겠죠? 그 삼상으로 했는데도 용량이 좀 커서 또 전압이 막 떨어져요. 제대로 못 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압으로 올려야죠. 고압으로 올려서 저기다가 변전 설비 두고 해야죠. 그러니까 배전 전압 결정시 고려해야 될 상황이니까, 이 전압 강화 고려할 때 전압을 어떻게 할지 선정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전압을 올리면, 이제 송전선로에서는 전압을, 이제 저압 배전 말고 고압 배전에서는 66도 고압 배전이고, 229도 고압 배전이고, 154도 고압 배전이고, 특고압. 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선로의 손실, 그죠? 경제성, 이런 거 고려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떠오르냐, 안 떠오르냐.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문제 분석된 걸 이렇게 보면서 공부가 어느 정도 됐으면 이 문제 분석자를 보면서 이거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탁탁탁탁 내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게 공부가 다 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합격으로 가시는 거고, 내가 똑같은 답안을 요구하는데 문제마다 다 다른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아직은 그냥 암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외부 영향 요인 10가지 또 나왔어요. 그죠? 또 제가 처음에 이게 이런 문제를 또 내기도 하네 그랬더니 작년에는 또 2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는 요거 어떻게든 암기해 봅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나왔어요, 또. 그래서 이것도 제 강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뭐 15가지, 14가지 이런 걸 암기를 다 하느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그랬거든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건 교재에 있으니까 일단 동그라미 칠게요. 자, 터널 조명. 이제 터널 조명, 건축 전기는 공부해야 됩니다. 자, 다른 데서는 좀 덜 하지만.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의 동기 속도와 기동 방식. 기동 방식 아는데, 일단 동기 전동기, 동기 속도 아는데, 동기 전동기의 기동 방식? 유도 전동기는 아는데, 그죠? 에이, 어떡하지? 일단은 절반은 알아요. 절반. 일단 이렇게 쳐놔도 돼요. 몰라. BLDC.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교재 없잖아요? 그 다음에 태양광 모듈의 4스팟. 원인 영향 대책. 얘도 교재는 없어요, 사실. 근데 태양광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면서 핫스팟은 이제 우리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그 소자에서 발생하는 열, 이런 거 하면서 얘기했죠. 얘 응용 조금만 할 줄 알면 되는 겁니다. 해상풍력 발전기. 그래서 또 모른다라고 이렇게 치면 과연 몇 문제를 쓸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절망하는 거죠. 딱 문제 받자마자 샥 스캔하고, 아직 답안지에 아직 연필 쓰지 마세요라고 할 때 벌써 인상이 그냥 10문제가 선택이 안 되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죠. 항상 긍정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내가 아주 잘 작성할 수 있는 거 7개 일단 딱 선정해 놓으세요. 해놓고 그 다음에 세모로 할 게 뭐냐, 잠깐 아직 쓸 시간 없을 때 먼저 문제 주잖아요. 그럴 때 이제 체크가 이미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지에다가 동그라미 세모 쳐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다 수험번호도 쓰고 이름도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합니다. 딱 보고, 제가 발송배전에서 5문제밖에 딱 없더라고요. 동그라미 딱 치니까. 나머지 5문제는 뭐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3문제를 쳐내야 되잖아요. 3문제 쳐낼 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못 쓰는 거, 이 중에서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것도 장단점은 알거든요. 브러쉬가 없으니까 수명이 좋고 고장이 안 나고, 그래서 이것도 세모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10가지 고려사항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해상풍력도 기본 구성 요소, 하부 구조물의 형식은 몰라요. 그러니까 50%만 아는 거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직렬공진의 정의, 조건, 전압 확대율은 모르는데 나 정의 조건은 알 줄 안다. 이거 풀 거야. 그 다음에 별유기 이상현상, 얘도 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딱 쳐놓고 안 풀 거를 선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동 방식 잘 생각 안 나니까 땡, BLDC 땡, 해상풍력 땡. 그러면 이거 삼각형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땡 하니까 오히려 이제 기분이 업 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풀어나간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항상 8문제를 확실하게 풀 수 있으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8문제는 풀 수 있으셨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직렬공진 회로. 그러면은 그림 그리고, 직렬공진, RLC 직렬공진 그림 그리고, 여기에서 정의 및 조건 그랬으니까 타이틀을 뭘로 달아야 된다고요? 문제에서 나온 대로 다세요. 내 맘대로 달지 말고. 그래서 직렬공진의 정의 및 조건이라고 달아놓고 내가 원하는, 내가 얘기하는 정의, 내가 얘기하는 조건을 쓰면 됩니다. 정의는, 정의하고 조건이 똑같아요, 사실. 그래도 정의, 조건 이런 식으로 달아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 XL과 XC가 같아지는 상태. 그래서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는 상태. 그러면 이대로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임피던스라는 거는 지금 RLC 직렬회로에서 임피던스라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먼저 써놓고 이게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같은 것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XL 플러스 XC가 0이 되는 거, 마이너스 XC가 0이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쓰셔도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응용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렬공진 주파수 조건도 뭐 2파이 루트 L C분의 1 알잖아요. 아는 거니까 이제 써주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전압 확대율. 이거 이제 모르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몰라요. 모르면은 이거 요만큼만 쓰고 50%를 일단 잘라내고 채점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얘도 써놓고 채점 받으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라도 일단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써요. 전압 확대율 이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내가 뭘 적으면 돼요? 모른다고 쳤을 때 이거를. 그러면 직렬 공진 시에는 임피던스가 최저가 되니까 전류가 쫙 흐르잖아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써야 됩니다.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크죠? 가장 크죠? 전류가 가장 크게 흐르는데 전류가 XL에 흐르면 전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기에? 생기죠. 전류가 XC에 흐르면 여기 전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리고 RI에 흐르면 생기죠. 그래서 이 전압은 IR에 다 걸려요. 그러면 L과 C의 이 전압이 안 걸리는 이유는, 안 걸린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실제로 걸리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100V가 걸렸다면 얘가 마이너스 100V 있는 거거든요. 요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난 아직 조금 더 이해해야 되겠다. 그러고 공부하시면 되고, 이해가 되어 있는데 나 이게 전압 확대를 모른다. 그러면 이거 그냥 적는 거예요. 적어놓고 이 전류가 흐를 때 여기에서 IXL, IXC만큼 전압이 발생하는데 직렬 공진 시에 얘네가 최대가 된다. 그리고 이것과 이것의 전압의 방향은 반대가 된다. 벡터도 그릴 수 있잖아요. 이해하면은. IR에 대한 전압 벡터도 뭐 VR이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IL에 대한 전압 벡터도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그래서 VL 또 여기 VC 이런 식으로 벡터도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적어놓고 끝내는 거죠. 전압 확대율은 내가 모르겠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부분 점수가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이게 부분 점수가 갑니다. 그래서 기본은 좀 알고 있구나 해서 부분 점수가 가는데, 이거를 목차를 안 달면 그냥 50%는 그냥 확 깎아먹고 앞에서만 채점하거든요. 그러니까 40점, 3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목차를 달아주면 50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를 잘 못 써도. 그런 노력, 시험장에서의 노력이죠. 내가 합격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 이런 문제는 1번으로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시험장에 가면 꼭 1번부터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자신 있는 것부터 푸는 겁니다. 자, 뭐 내용은 이제 보시면 아는 거죠. 이게 전류가 흐르면 저항에 걸리는 전압, L에 걸리는 전압, C에 걸리는 전압 이렇게 해놓고, 그럼 이거를 이제 수식을, 간단하죠? 수식을 이제 이 I가 R분의 V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I는 R분의 V를 여기다 쏙쏙 넣으시면 돼요. 넣고
R과 오메가 L, R과 오메가 C분의 1. 그러니까 R과 L, R과 C의 크기에 따라서 전압이 크게 걸리고 작게 걸리고 하는 요소가 된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전압 확대율이라고 합니다. R분의 오메가 1배, 오메가 C R분의 1배. 요만큼의 이제 전압이 확대가 된다. 전압이 여기 더 크게 걸리고 더 작게 걸리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알았고. 그럼 또 시험을 보면서 하나를 아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험을 보면서 내가 모르는 뭔가 한 가지를 더 알아가게 되는 거. 이번에 1교시 1번 문제에서는 전압 확대율이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럼 시험을 보신 분은 해설 보면서 집에 와서 찾아보면서 당연히 알게 되고요. 시험을 안 보신 분은 여기 왔으니까 알게 되죠. 근데 시험을 안 보신 분은 다음 시험 나올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또 떨어지는 거. 그래서 많이 보셔야 돼요. 계속 보시고 모의고사 반에서도 보시고 뭐 다른 반에서도 모의고사 문제가 나가면 보시고 문제 분석도 보시고 그러면서 기본서를 반복하면은 가장 빠르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암페어의 주회적분 법칙 2번. 내가 간략하게 표현하면 되죠. 그림 그리고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석파이가 생긴다 라고 해서 표현을 해놓고 이 자석파이가 R메타 떨어진 곳에 자개의 세기는, 이건 뭐 그냥 우리가 공식을 암기하잖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이 원형에 회전하는 자개가 발생한다. 그걸 일단 이해하고 있는 거고,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그게 약해진다. 그거 이해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그냥 수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H는 뭡니까? 2파이 R분의 NR. 그래서 이 전류가 흐르는 거고, N은 턴수. 얘가 이렇게 코일 같은 경우는 여기도 또 감아놓고 또 감아놓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자개가 세지는 거죠. 그래서 NI만큼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암페어의 주회적분 법칙이든 하여튼 우리 뭡니까? 무슨 방정식? 맥스웰의 방정식에 나와 있는 거는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초고층 빌딩에 엘리베이터 설치 시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 고려사항. 엘리베이터 군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라. 군 관리도 대기 시간을 위해서 줄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보면 내가 이렇게 끊어줘야 되겠다. 이건 그냥 같이 적어도 되고 끊어줘도 되는데 내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고려사항이라고 적어주고 군관리 방식이라고 적어주겠다. 비슷한 얘기인데도 나눠놓고 목차를 달면 채점자가 딱 보는 순간 두 가지를 다 적었네? 그리고 그냥 점수가 일단 기본 점수가 딱 올라가져요. 다른 분보다. 그냥 목차 없이 막 쓰시는 분보다. 그래서 목차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고, 내용에 정확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거의 만점으로 가는 거고, 내용에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쓰면은 그래도 기본적인 점수가 가는 거고, 엉뚱한 답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엉뚱해. 자기 맘대로 썼어. 그러면 그 탁 보자마자 그냥 점수 그냥 40이나 30으로 딱 주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시간 없으니까 채점자가. 여러분들이 작성한 답안지를 끝까지 읽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쓰고 왔는데 왠지 꿈을 잘 꿨어요. 왠지 채점자가 왠지 나한테 잘 주지 않을까? 이런 느낌. 답을 받아보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때 느낌이. 자, 엘리베이터 설계시 고려사항. 이거는 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그대로인데 제가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일부러.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교통 수요에 적합해야 되는 수량 계산, 엘리베이터 수량 계산하는 거, 이런 것도 그림 그리고 하시면 됩니다. 2층에 엘리베이터 존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 존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몇 대를 설치를 할 거냐, 그죠? 대수 선정, 거기에 교통 수요에 적합해야 되고, 이 사람이 모이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입구, 문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요. 여기서 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선을 줄이는 거,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를 빠르게 수송하는 거, 이게 다 대기 시간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교통수요 적합, 그 다음에 층별 대기 시간을 허용값 이내로 하기 위한 대수 선정, 그 다음 속도 선정, 배치도 여기가 입구인데 여기다 배치하지 말고, 그죠? 입구면은 입구 주변에 이렇게 배치해라. 면적이 넓으면은 가운데 쪽에서 잘 수송할 수 있게, 또 더 넓으면은 가운데하고 사이드로 잘 배치해가지고 수송이 가능하게, 그런 얘기를 쓰면은 응용해서 쓰는 거죠. 내가 엘리베이터 타면서 느낀 거를 응용해서 쓰면 됩니다. 버튼을 눌렀더니 이렇게 밖에서 버튼을 눌렀더니 다 눌러진다. 모든 층이, 다 모든 사람이, 모든 대수 엘리베이터 10대를. 그러면 짜증 나잖아요. 수송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 탁 누르면 가까운 데께 샥 온다. 이런 게 이제 구분 관리하면서 제어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군 관리 방식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시스템의 기능에는 타임 스케줄 기능, 뭐 학습 기능, 이게 이제 이런 문구들이 쭉 있더라고요. 절전 운전 기능, 만원 기능, 만 원이 되면 열리지 말고 그냥 통과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보시면서 이제 한 번씩 보고, 내가 여기를 가지고 이제 다음에 혹시 시험에 나오면 내가 쓴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쪼닝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층부, 저층부 나누는 거, 이런 것들도 군 관리 방식이 하나니까. 우리는 초고층 빌딩을 공부를 하니까 책에 있는 내용으로 그냥 초고층 빌딩을 적용을 시켜 본 겁니다. 이 중에서 효율적이다라고 하면 쪼닝이죠. 뭐 다른 것도 당연히 효율적인데, 효율적인 제어 시스템. 그렇게 해서 저층부, 고층부를 이렇게 나눠서 제어하는 거. 아니면 얘는 이제 제어보다는 설계 시에 적용하는 거죠. 더블덱 방식. 지금 여기 롯데월드 타워에 있죠. 그 다음에 스카이로비 방식. 이런 것들이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다. 라고 해서 내가 공부한 내용을 써주자라는 거죠. 이게 답이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자, 피레기를 피보기에 가까이 설치하는 이유.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그림 바로 딱 그려주고, 그 다음에 입사파가 빵 해서 들어오는데 VI라고 써줘야죠. 수식에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잘려져서 여기 이제 VP라고 해서 제한 전압.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레기에 걸리는 전압. 이건 뭐 VP와 같은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변압기에 걸리는 전압이다. VTR, VT 이렇게 해놓고 이 상황에서 이제 설치해야 하는 이유, 수식, 가까이에 설치해야 되는 이유. 그럼 이제 말로는 가까이에 설치해야지 제한전압 VP가 그대로 변압기에 걸리는 전압이 된다. 그래서 변압기의 절연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멀리 가면은 이제 왕복하면서 증가되기도 하고 감쇄되기도 하고 그런 진동을 하는데, 여기 변압기에 걸리는 전압에 대한 수식이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 문제 보고 적어놨던 수식. 그래서 이 수식을 적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야죠. 이 V는 뭐예요? 서지파의 전파 속도. 이 가공에서는 어떤 속도로 갑니까? 빛의 속도로 가죠. 그다음에 지중에서는 입실론만큼 좀 늦어진 속도로 가고, 그런 속도고, 이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 입사파의 파도준도 우리 공부하죠. 파도준도는 급준파라는 게 있고 완만파라는 게 있다.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그 급준파와 완만파가 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한전압에 왜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일단 급준파하고 완만파를 공부할 때 우리가 이 급준파가 들어오면은 빵 올라가서 이 지점에서 변압기든 애자든 피레기든 빡 방전이 되고, 절연 파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변압기 절연 파괴, 애자 절연 파괴 되고, 완만파가 들어오면 이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조금 더 낮은 전압에서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시간 다음에 요때 방전이 되고, 더 낮은 완만파가 들어오면 뭐 이럴 때 방전이 되고, 이게 이렇게 해서 선 그어놓은 곡선이 무슨 곡선이에요? VT 곡선이죠. VT 곡선 공부하잖아요. 그 VT 곡선이 이게 파형의 파도 준도가 급준파냐 완만파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절연 파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연 파괴에 미치는 영향이다라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파도 준도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이 수식이 안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공부가 여러 가지로 되는 거죠. 그러면 절연 협조로 가면은 변압기를 테스트했더니 이렇게 지금 방전이 되더라. 그리고 애자를 테스트했더니 이렇게 방전이 되더라. 또 피레기를 테스트했더니, 피레기는 어떻게 보면 동작하는 게 자체적인 절연을 못 이겨서 방전을 하는 거죠. 요렇게 동작을 하더라. 그래서 피레기를 변압기 앞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변압기가 터지는 것보다 피레기가 먼저 터지니까 이 서지파가 확 줄어들고 대지로 방전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보호를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거를 우리가 VT 곡선에서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기본 원리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수식에 대한 논리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거리 S는 내가 이제 실제로 피보기에 떨어져 있는 거리, 여기에 따라서 이 변압기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죠. 이거는 특성 임피던스의 크기도 또 영향을 미치긴 해요. 근데 기본적인 수식이 교재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가까이 붙여야지만 변압기를 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피레기의 성능 자체로. 그죠? 예, 그러면 가까이 붙여야 되는 게 원칙인 거고, 멀리 떨어져야 되면은 이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이만큼 상승을 하니까 보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서 보호가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로 하나 더 달아야죠. 그죠? 앞에 어쩔 수 없이 인입구에 달았는데 거리가 멀어? 그럼 하나 더 달아야죠. 그런 식으로 보호협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기 간의 보호협조, 얘는 피레기 간의 보호협조,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IC 62305 공부할 때, KC 공부할 때 피레기 간의 보호협조가 뭐냐? 인입구에 설치하는 피레기, 그 다음에 어떤 전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피레기, 통신 설비를 보호하는 피레기, 이런 것들을 협조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이제 논리를 다 생각을 해내가지고 적당한 문제를 보고 이 얘기를 적으면 되겠구나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그림 그리고 수식 적고 이미 60점 넘었습니다. 거기에 간단한 말을 적어주는 거죠. 가까이에 설치해야 된다. 가까이에 설치 못하면은 이렇게 상승하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해야 된다. 뭐 기본적으로 우리는 20m 이내에 있어야 된다. 교재에 있으니까 그런 말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나는 말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똑같아 어떻게 적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고압 차단기, 전격 차단 전류와 전격 투입 전류에 대해 설명해라. 자, 그림 그려놓고 고장이 생겨서 단락 전류 IS가 흐를 때 전격 차단 전류는 어떻게 구합니까? 전격 차단 전류는 이런 그림도 다 그려야 됩니다. 제가 여기 교재에 안 그렸다고, 그러니까 해설서에 안 그렸다고 여러분들이 안 그리시면 그만큼 다 점수가 더 높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단락 전류가 흐를 때, 단락 전류 계산식은, 단락 전류의 형태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차단기가 차단하는 시점, 여기 CB의 동작, 차단이라고 적어주죠. 차단 시점에 전류가 어떤 전류예요? 여기서 얘든 비대칭분이 있었다고 치고 대칭 단락 전류 아닙니까? 대칭 단락 전류의 시료값으로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를 선정한다. 실제 흐르는 전류의 단락 전류의 시료값보다 어떻게 되게? 여유를 둬서 조금 더 크게. 그죠? 그럼 차단기가 혹시 이 비대칭 직류분이 있는 상황에서 이때 차단한다면 직류분을 고려해라. 무슨 팩터예요? 어시메트리컬 팩터 곱해가지고 해라. 이렇게 전격 차단 전류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투입 전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격 투입 전류는 전자적 반발력을 이기고 들어가야 되는 기계적인 힘이에요. 그 전자적 반발력이 그러면 어떻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동자와 접촉자가 이렇게 만날 때 가동자와 접촉자가 있는데 이게 투입이 될 때 어느 지점에서 다시 가까이 오면 아크가 먼저 팡 튈 거거든요. 아크가 먼저 빵 튀는 순간에 반발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발력이 내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거 반발력은 어떻게 생긴다? 두 도체가 어떻게 흐를 때? 동일한 방향, 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 여기 자석이 이렇게 생기고 여긴 자석이 이렇게 해서 여기도 자석이 이렇게 생기면 여기 자석 파이가 커지는 곳에서 작아지는 곳으로 자석 밀도가 반발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해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 저도 이 반발력, 이 2.5배 반발력 얘기할 때 반발력이 어떻게 생길까? 혼자 그냥 이거 해가지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나? 자석이 이렇게 생기나?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자석이 이렇게 생기나? 혼자 이렇게 해봤어요. 분명히 반발력은 생기는데, 그럼 자석이 이렇게 생길 텐데, 그죠? 이렇게 생길 텐데, 그게 어떻게 생기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생각만 많이 한 거예요. 손 이렇게 하면서. 그게 어제 한 게 아니라 수년 전에 이걸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안 떠올라요. 그래도 그런 원리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반발력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반발력은 언제가 가장 피크치예요? 기계적인 반발력은 전류가 이 IP가 될 때, 이 피크치가 흐를 때 반발력이 가장 센 거잖아요. 그래서 시료값의 이 최대값은 몇 배입니까? 루트 205. 이 대칭 단락 전류 피크 값에 이 비대칭 단락 전류의 이론적으로 R분의 XB가 최대일 때, R분의 XB가 무한대일 때죠. 그래서 X값만 크게 존재할 때, 이때 2배 상승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루트 2에서 여기에 이제 피크치가
2 루트 2가 되는 거고 2.828이 되는 거고 요만큼 감쇄해서 2.5배가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 피크치의 반발력에 이기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2.5배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자, 반발력은 이런 건 이제 강의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 해설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발력은 왜 반대로 생기느냐 문 교수님이 찾아냈어요.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나도 이거 계속 손가락으로 이루고 그랬었는데 그림을 찾아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자, 여기 한 지점에서 아크가 먼저 빵 튈 거죠. 빵 튈 거면 전류가 이런 이 극 차단기의 이 면적에 있는 이 가동자 접촉자 이 면적이 있는데 이 극간에 여기서 전류가 쭉 흘러와가지고 요 지점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 지점으로 이렇게 가고 여기에서는 요 아크가 빵 튄 지점에서 이렇게 착 퍼져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해서 보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는 전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속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렇게 흘러올 때는 이렇게 자속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흘러갈 때는 이렇게 자속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서 자속 밀도가 순간적으로 높아지잖아요. 반발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 너무 좋은 그림을 찾아내셨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문 교수님이 이런 걸 참 잘해요. 그걸 혼자만 갖고 있으면 제가 실력이 향상이 안 될 텐데 막 얘기를 해줘요. 같이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자, 심화반에 계신 분들 아주 좋은 우리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자, 전격 투입 전류. 그럼 이해되죠? 그림 그려야 되는 거 이해되시겠죠? 여기 답안지에 그려놨네. 답안지에 혹시 안 그렸다고 이런 그림 안 그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배가 되는 이유 또 이렇게 해서 목차 하나 달아주고 그림 비대칭 단락 전류 그리고 IP 그리고 시료값 얘기하면서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요 내용은 이제 이해가 다 되실 거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네, 그래서 2.828 2루트 2배 그 다음에 60Hz에서 2.6배 50Hz에서 2.5배 근데 우리 실무에서는 항상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제 기본반 강의할 때는 실무 데이터도 보여드리잖아요.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하고 차단기의 전격 투입 전류는 정확하게 실무에서 몇 배로 선정해요? 제조사에서? 2.5배로 합니까? 2.6배로 합니까? 2.5배로 하잖아요. 우리가 2.5배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60Hz인데 2.6배로 안 하고 왜 2.5배 하냐? 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는다면 얘는 이론상 최대 아닙니까? R분의 XB가 무한대일 때. 근데 R분의 XB가 무한대인 회로가 있어요, 실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2.5배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런 거는 25점 문제로 나왔다면 어디다가? 맺은 말에다가,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야, 이 사람은 완벽한 기술자야 이러면서 플러스 1점이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가요. 그러면 플러스 1점이 들어가면 한 사람이 플러스 1점이면은 1점인데 세 사람이 플러스 1점 해주면 3점이 올라가는 거죠. 점수가 솔솔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매점말을 정상적으로 21문제에다가 괜찮은 매점말을 써놨다. 그러면은 21점 플러스 곱하기 3 63점이 올라가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자, 그 다음에 1교시 6번 문제. 변류기 이상현상 발생 원인 중 직류분 전류의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라. 자, 제가 설명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시에 직류분이 없을 때, 여기 이제 정상 상태라고 했는데 직류분이 없을 때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목차를. 직류분이 없을 때는 여기 자속 밀도의 그림 그리시고 여기 철심에 자속 밀도의 양이, 자속의 량이 포화선을 넘지 않는다. 그래서 전류도 그리면 됩니다. 전류가 이렇게 직류분이 없을 때 전류, 직류분이 없을 때 자속, 직류분이 없을 때 2차 측에 뜨는 전압 V2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류분이 흐를 때, 그래서 여기에다가 직류분을 제가 넣은 거예요. 그리고 살짝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은 포화가 안 되고 플러스 쪽은 포화선에 넘어가 버린 거죠. 포화선에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자속 밀도의 변화가 이렇게 그냥 돼버리는 거잖아요. 요렇게 해서 포화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요 구간에는 dt분의 d파이가 0이 되는 구간이다. 그 dt분의 d파이가 0이 되니까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2차 측에 여기 V2에 뜨는 전압이 제로가 되는 거죠. 여기 dt분의 d파이만큼 뜨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림도 이렇게만 싹 그리시면 안 되고 여기에 뜨는 전압은 여기 철심 내에 있는
자속의 영향을 받아서 dt분의 d파이만큼 역기전력이 뜨는 것이다, V2가. 이런 거를 설명해놓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니까 그림에 표현할 수 있는 걸 표현을 하고 다 표현했다라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한 번 더 써주면 돼요, 설명에. 그러면 그림에서도 쓰고 설명에서도 쓰고, 그러니까 몇 가지 안 쓰는데 페이지가 차버리는 거죠. 자, 제가 합격하는 방법입니다. 조금만 공부하고 이해해서 합격할 수 있는 답안지를 채우자. 이게 막 답안지가 안 찬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전압이 안 떠요. 그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전압이 안 뜨는 구간에. 그려놓고, 그럼 2차 측에 전압이 안 떴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뜨면 이 안 뜬 만큼 뭐가 작아져요? 이 전압에, 이 점선의 전압보다 뭐가 작아집니까? 피크치가 작아집니까? 순시치가 작아집니까? 시료치가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전압의 시료치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전압의, 여기는 그런 말 없어도 전압의 시료치가 작아진다. 그래서 그러면 2차 측에 여기 임피던스 OCR, OCGR 계정기 달려 있는데 OCR, OCGR 계정기 임피던스의 크기만큼의 여기 뜨는 전압만큼 여기 I2 전류가 되는 건데, 변류기 I2 전류가. 변류기 I2 전류의 시료치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래서 1차 측이 100대 5라면 100A 흐르면 2차 측이 5A 흘러야 되는데 5A가 안 흐른다는 겁니다. 안 흐르면 이제 오차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오차가 크게 발생한다. 이 오차로 인해서 오동작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오부동작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오동작이나 오부동작이 발생한다, 계전기가. 그렇게 써주면 내가 이해한 대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류, 여기까지만 쓰면 됩니다. 그렇게만 쓰면 되고요. 이제 계통에서 발생되는 직류 성분, 여러분들이 이제 탁 떠오르는지, 어떤 곳에서 직류 성분이 있냐. 고장 전류에서의 이 과도 현상에 의한 직류분, 고장 전류에 의해서 생겼을 때. 그 다음에 변압기 여자 도립 전류 어떻게 생겼어요? 일단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 직류분 아닙니까? 위로 붕 떠가지고 비대칭분,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직류분 성분이 되는 거고. 태양광 발전에서 인버터를 가지고 교류를 만들 때 이게 딱 대지하고의 영전이, 아니면 교류 측에 있는 전원에 딱 영전위에서 만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인버터가 자기 맘대로 이렇게 교류를 잘 만들었어요. 근데 딱 0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직류분이 이만큼 떠 있는 상태에서 만들었어요. 이거를 계통 연계해버리면 이만큼의 직류분이 계통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상황. 그래서 이 고장이나 여자 도립 전류는 순간적으로 그냥 발생하는 건데, 이 직류,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직류분은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계통에다가 태양광 발전을 여기서 발전을 해가지고 직류를 교류를 만들어서 계통 연계를 했는데 여기에서 직류분이 있다니까요. 계통 연계 기준에도 직류분이 몇 프로 이상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직류분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맺은 말에 우리 써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좀 커다란 직류분, 이런 것들에 의해서는 이렇게 직류분이 한참 동안 좀 크게 생기면, 그러니까 교류분이 위로만 이렇게 좀 붕 떠 있는 상황이 되면요, 아예 그냥 CT에서는 포화가 돼버려가지고 이 포화선에서 그냥 쭉 가다가 마이너스로 내려오지도 않아요. 마이너스 내려오지도 않고 여기서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생기다가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존재를 해야 그러니까 전압이 뜨는데 변화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포화선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뜨는 전압이 이렇게 자속이 변화할 때만 조금씩 생긴다. 그러면 완전히 전압이 거의 안 뜨는 구간이 많은 거죠. 그만큼 이제 CT는 포화가 돼가지고 2차 측 전압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 보고 그냥 또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자꾸 제가 강의에 또 몰입하게 되면 시간이 또 무지하게 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짧게 갈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맺은 말에는 포인트가 이 태양광 발전의 직류분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직류분을 없애야 된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걸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없앱니까? 여기다가 계통 연계용 변압기를 설치를 하는 거죠. 변압기를 설치하면 이 직류분이 변압기에서 이제 없어지고 교류분만 나와가지고 계통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또 계통 연계에 있거든요. 아는 내용으로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